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진실의 위기를 끝장내고 오늘의 뉴스를 끝장내는 뉴스토크쇼 끝장뉴스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5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모시고 오늘의 뉴스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책상 좀 바뀌었는데 네. 어떠세요, 박영식 에디터님? 뭔가 지금 이 스튜디오가 이제 꽉 차는 느낌이 그죠? 들긴 하는 것 같고 전에 저희 거리가 좀 더 멀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더 가까워진 느낌이긴 합니다. 가까워졌어요. 약간 썰전 느낌인데요. 썰전. 우리 네. 썰전까지 이제 다 달아야 되겠네요, 우리. 게다가 영상 이제 녹음 스튜디오 프로그램인데. 테이블 형태가 또 다이아몬드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테이블에서. 그리고 요건 제가 보니까 다 다이아몬드급의 이 스튜디오를 운용을 제가 과거에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요거는 이제 주로 뉴스토마토 채널에서 주로 3명 토크는 많이 했는데 네. 5명까지 이렇게 늘려서 한 적은 많이 없던 걸로 제가 네네네네.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사이즈면 5명이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때맞이 걸 이제 토크가 가능합니다. 목적을 두고 혹시 만드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반 토론도 한번 해봐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네요. 요즘 두 명 해가지고. 찬반 토론하면 또 네. 이영중 대표님인데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네. 이게 정말 전투력 세세요. 아, 책 진짜요? 토론하면 이게 좀 싸워야 좀 저는 지금 살아나는데 아. 좀 싸울 일이 없어서. 그럴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하고 한번 싸워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끝장 이슈 첫 번째가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 이제 의혹을 넘어서서 당사자의 육성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되고 녹취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천을 양보하면 장관직을 주겠다라는 이런 제의를 했다. 명태균 씨의 폭로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아무튼 이거 관련해서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장을 했다는 게 좀 방점으로 찍히고 있고요.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이 경악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내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상민을 도와줘라. 그럼 내가 장관 자리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장 자리와 장관 자리가 김건희 여사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도 함부로 내려꽂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이런 자리를 줄 테니까 김상민을 도와라 라고 했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공천에 깊숙이 개입한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명태균 씨에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완수 지사에게도 도우라고 했다고. 그럼 이거 관권 선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경찰청에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창원지검, 대검은 모두 다 그동안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관련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전해 주십시오. 전해주고 경찰이 그것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전달하지 않는다면 검찰이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경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네. 자세히 설명을 더 해주시죠. 예, 오늘 윤석열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매수 혐의, 이해 유도 혐의, 부정선거 운동 관련 혐의,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혐의 등등으로 서울경찰청에 일단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지난해 총선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이 28일이니까 지난주에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명태균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김 여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를 당선되도록 지원을 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자리든 뭐 공기업 사장 자리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주장을 한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상민 검사의 경우에는 윤석열 부부와 아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 신분으로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판 기념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현직 검사, 현직 맞아요. 그때 뉴스에 검사였었거든요. 나오랬죠, 그래서 중징계를 받습니다. 네. 중징계를 받고 나서 정직 처분받고 사직서를 또 제출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또 판결이 나왔어요. 김 전 검사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이 김상민 검사는 법무부에게 정직 처분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을 받기 위한 법률적인 심판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원고 패소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아마 아까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은 이 왜 경찰에 고발을 그렇죠, 하느냐라는 그렇죠. 대목일 네네. 텐데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검과 지검 단위의 수사가 뭐 중간에 하다가 막혔다라는 지금 얘기를 서영고 의원이 했는데 말인즉슨 검찰의 수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홀딩이 돼 있다거나 특히 윤석열 부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타당한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경찰 쪽에 수사를 맡기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선언적 메시지를 냈지만 검찰이 실제 뭐 자료들을 이첩하거나 할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예,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알맹이는 다 빠지고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경찰에 일단 고발장을 제출을 하고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경종을 지금 민주당이 울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다음에 사실 윤 대통령 육성도 나오고 김건희 여사 육성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명태균 씨 쪽에 폭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연이어서 더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을 듣고 보면 이렇게 낙관적인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이 명태균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게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2년 5월 9일에 그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녹음 파일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 김영선이 내가 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많네, 막 이렇게 짧게 나왔던 그.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네, 나름 이렇게 봤는데, 네, 이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이 많네, 막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당시 그 발언에 대한 또 추가적인 그 녹음 파일도 시사인에서 공개가 되었거든요. 네. 예, 놀랍게도 그 당시 그 언론상에 이제 그 나왔었던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실 측의 입장은 놀랍게도 당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위반은 아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네. 현직 대통령이 공천 개입한 게 아니고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되기 전에 일반인이 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시 이게 공직선거법상 위반이라면 상당히 큰 맞아요. 문제가 네네.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치졸하게도 대통령실 측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해당되지 않는다, 당선자는. 그 논리를 내세워서 돌파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2024년에도 이런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당선자 신분 뭐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녹음,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 간의 통화 녹음에서도 더 인상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더 추가적으로 했냐면요, 거기에 이어서 나온 대화 내용이 이제 그 공개가 된 것인데 여기서 이제 명태균이 그 누가 도와주고 있고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도와주고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일단 박안순 의원,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안수 의원하고요, 이준석하고요, 윤상현도 다 하려고 해주려고 하거든요. 해주려고 한다. 맞아. 네. 이 세 명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네네네네.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준석 의원도 분명히 당시 명시가 대표였죠. 됩니다. 네. 그리고 박안수 의원과 뭐 거기다가 이제 그 두 명이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명은 명태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은 조금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의아한 듯이 윤한홍이가 뭐 이러면서 걔는 내 앞에서 별 얘기 없던데 그렇게 얘기하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뭐 나한테 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윤한홍에 대해서 뭐 이렇게 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발언을 이어갔거든요. 여기서 또 인상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내가 그럼 얘기할게. 그 상현이가 맞아.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걔가 반말을.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걔한테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자기는 그 당시 지방선거 때, 아니, 당시 보궐선거 때의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맞아. 예, 네. 그 발언을 했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고 전 국민 아마 앞에서 그렇게. 예, 전 국민 앞에서 나는 정진석인 줄 알았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추가적인 통화 녹음에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 예,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요 발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2024년도 당시에 공천 개입 논란과 2022년도의 공천 개입 논란을 보면은 이 거짓말의 연속인데다가 너무 이 사람의 이제 문제 행위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또 하나 더 공천 개입 폭로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을 누구를 꽂으려고 했어. 검사 후배인 거죠. 그러니까 검사 후배를 공천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고 사실 명태균 씨는 사실상 정권을 같이 창출한 공동 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걸로 추정이 되는 투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을 어떻게 빼내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이 폭로가 더 나오니까 이게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 사건 수사는 이게 첫 단추가 일단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미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영선 의원하고 명태균 등의 수사 의뢰를 당시 창원지검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의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그냥 얼추 치부하다가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시간이 한참 뒤에 흘러가지고 뉴스토마토에서 2024년 9월 5일에 이제 보도가 나오잖아요. 김건희 4.10 총선 공천 개입, 뭐 7불사 회동도 보도가 되고 하면서도 굉장히 크게 사태가 불거졌는데도 이 뭐 수사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고 시간을 창원지검에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중앙지검으로 올라온 거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고 지금 뭐 저희가 앞서 다뤄봤습니다만 김상민 검사 얘기는 2024년 건이고 뭐 또 과거 뭐 그 전에 있었던 총선까지 다 포함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그 어마어마한 그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 더 빠른 수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야당이 경찰 고발건을 들고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뭔가 특검이 가기 전에 수사 지연 압박 메시지와 압박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따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벌써 이틀째 중앙지검에서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방문 조사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네. 새로운 내용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수사에 대한 부담만 더 커질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했는데 검찰 스스로가 지금의 이 현재까지의 의혹을 다 만들어냈다,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미루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경찰에 고발을 한번 해보는 데까지 일단 해보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김영선 의원 건 요거 말고도 다른 공천 개입이 또 있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한 건 한 건씩 또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민주당이 그 명태균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김건희 씨가 경남도지사 공천에 또 개입했다.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입니다. 이거는 그건 지방선거. 김건희 씨가 지방선거입니다. 김건희 씨가 2022년 3월 8일 지방선거 당시에 윤한홍 경남도지사 출마를 막았다. 이제 이런 맥락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죠. 나는 뭐 했는데 그거 한번 죽어야 돼. 사무처에도 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던데. 와. 나라고 총리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 우리 저 명 선생님이 좀 뭐 한마디 했는가 보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일 행복입니다. 네. 그래가 사모가 내고 뭘 했잖아. 아유, 윤희원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윤한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윤한이가 제일 많이 알는데 욕심이 안 돼. 성공하셨네. 네? 성공하셨네.
그래가 내가 윤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 대표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 그 귀한 그릇은 귀한 손님을 줬으니까 청와대 데리고 가라 그랬죠. 예. 아니 윤 총장이 내보고 윤한홍이는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경남지사는 내가 안 내보냈기도 하고 2번 전화 와갖고 그러면서 박한수 보고 내가 박한수를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술 먹고 놀고 한 3-4시간 놀다 왔거든. 야, 아까 나왔던 주인공들이 또 다 나오는데 여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녹음 파일이 지금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인데요. 이게 어제 공개한 파일입니다. 당시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라는 주장을 이제 명태균 씨가 하면서 김건희 씨가 윤한홍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가 명 선생님이 한마디 했다라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아까 이제 좀 개구지게 막 연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 생각이나 욕심이 없다.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이라고 윤한홍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명태균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 출마를 실제 말렸는데 그 말 그대로 따랐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모가 그러니까 즉 김건희 씨가 명태균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윤한홍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라고 하길래 윤한홍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물었더니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고 욕심이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의 윤한홍에 대한 평가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3월 2일자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윤한홍이 도지사 나가면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된다라고 하면서 윤한홍 의원의 도지사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내가 명태균이 건의를 했고 윤석열도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윤한홍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윤석열 부부 모두 좋았던 걸로 일단 보여지는 대목들이 좀 읽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나한테 윤한홍은 행안부 장관을 시켜도 명박사 때문에 내가 경남도지사는 안 보낼 거다. 이제 이런 녹취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3월 2일과 3월 8일 양 6일간의 간격을 두고 녹음된 이 두 녹취가 어쨌든 윤석열 부부가 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명태균이 주장을 하는 지인에게 전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폭로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권력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을 때 이미 처음에 임기 초반이 제일 정점이잖아요. 그리고 윤한홍 의원은 사실 친윤계의 핵심이고 그리고 경남에서는 완전히 맹주 노릇을 하던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명태균 씨는 그 상황에서 거의 윤한홍 의원하고 맞먹는 수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여사하고 소통하면서 그렇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공천을 자기가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실제로 이렇게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면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바로 수사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죠. 예. 당연히 수사. 네. 먼저 말씀. 너무 당연한 그 결론인데 그 안에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서서도 경찰 고발권을 다룬 이유가 이게 지금 사실 한 번 듣는 녹취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이 이전에 먼저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창원지검이 이걸 손을 안 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검찰에서도 손을 대고 있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 수사가 진척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에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검찰만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폭로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그 내용 보도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권력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권력자들은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내 편이 아닌 거지? 그 의심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감별사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간에 그 예를 들어 삼성처럼 국내 최고의 기업이 승계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디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 국민연금과 같은 곳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의결권을 자기한테 이롭게 행사해 줄까? 연금 가입자들 국민들 상관없어. 무조건 나한테 이익이 되게 의사결정을 해줄까? 삼성의 로비력과 정보력으로 뚫어냈잖아요. 핵심 포인트는 그 최순실을 잡아야 된다. 최순실의 딸에게 그걸 알고 말을 제공한 삼성의 정보력과 그게 엄청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비는 예. 루트가 제일 중요해요. 루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박한수는 루트를 알았던 거고, 예, 아. 윤한홍은 루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윤한홍이 처음부터 명태균을 이렇게 알아보고 명태균을 대접했었으면은 아무리 뭐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행복입니다 이 말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게 앞에서 알랑방구를 말해봤자-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봤자 명태균한테 가서 잘 보이는 게 예, 이렇게 말해봤자 명태균의 윤한홍이는 아닙니다 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박한수를 딱 데리고 아크로 비슷한가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뭐 3시간 동안 술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명태균이 데리고 가는 사람, 명태균이 점지해주는 사람이 바로 공천을 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인데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권력자의 주변에 맴도는 비선이라면 비선, 민간인 자격이긴 합니다만은 주변을 맴도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좀 절하시키거나 뭐 아무리 권력 주변에 있는다고 한들 윤석열 부부가 설마 그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뭔가 좀 나이브하게 상황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게 먹힐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경남의 맹주는 윤한홍 자신이라고 생각해서 내 꿈인 도지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로막는 장벽이 어떠한 권력자도 아니고 아무 권한이 없는 명태균이란 민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그 느꼈던 자괴감이라는 게 아마 어마어마했을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박한수 씨가 창원시장을 3선했거든요. 네. 예, 국회의원도 네. 2번 하고 네, 네, 네. 이 창원시장을 3선하면서 12년 동안 창원을 행정을 맡았잖아요. 그렇죠. 창원의 행정을 제대로 맡았다기보다는 아마 창원의 네트워크와 예, 어떤 사람이 핵심 인물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나. 잘 알아본 것 같다. 근데 수사가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샅샅이 파헤쳐지려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아까 특검법 말씀하셨잖아요. 네. 특검법 그게 이제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과 이 야당과 겪고 있는 갈등 사실 오늘도 이따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역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 지금 현재 어제 내려진 결론이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란 판단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바로 그냥 임명을 할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속보가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뭔가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에 대해서도 선택을 좀 보류하고 있고 자신의 권한을 뭐랄까 좀 더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헌법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갈등 국면이 오래 갈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 특검법까지 거부를 또 하게 되면 야당과 정부 간의 갈등이 더 극심해질 것이고 이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이런 녹취록이 공개될 때마다 대국민 요구가 더 커질 텐데 그 부담을 한 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그 후보자 임명권도 그렇고 특검권도 그렇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야당이 아마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도 높고 이건 전에 얘기했던 탄핵 카드보다 더 명분이 확실해진 게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위헌이다 결정 내렸으면 위헌인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그건 모든 국민의 의무일 텐데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특검법도 아마 그냥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또 거부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국회에서 제2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떠나서 이 특검법을 본인이 그 선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다른 특검법의 경우에는 그 뭐
한쪽 당만 추천하게끔 하는 것이 위헌적이다. 뭐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게 해소됐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또 여야 합의라는 논리는 그게 이제 굉장히 생뚱맞은 건데 그게 이제 헌법 재판관 임명할 때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썼던 논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권 핵심 실세들이 줄지어서 연루된 상황인데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안들의 그 내용들을 더 들여다보면요. 지금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 파일, 특히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여러 개, 특히 김건희 씨의 공천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것의 증거가 확실한 통화 녹음 파일 여러 개들을 조선일보 기자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한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넘긴 시점이 11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이 시점과 12월 3일 내란 사태가 과연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매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매일. 계엄의 이유는 계엄의 다른 이유는-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계엄의 이유는 정리해 보면 진짜 이전부터 계속 쌓였던 그 처음에 이 역사와 관련된 이런 그 식민사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이념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빠지고 있다가 부정선거론에 빠지다가 그래서 막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면 술 마시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명태균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막 조여오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날짜가 딱 와서 그날 그렇죠. 돌발적으로 한 거 이렇게 마침,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목이 마지막 조였던 그런 것은 장해찬 씨가 그 친한계의 그걸 게시판 문제를 건드리면서 그래요. 특검법 네. 통과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거든요. 그 직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도 가장 결정적인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네. 없다.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정말 더 중요한 얘기가 뒤에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일단 박영식 에디터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두 번째 끝장 이슈는 이재명 공격 개시하나 스타트는 25만 원이라는 물음표를 일단 가져왔는데요. 지금 누구나 사실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이분과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자기 체급도 커질 것이고 뭐 사실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그런 이상적인 논의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따가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뭐 아마 더 두 분이 잘 아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 여권이 차별화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차별화 제한이라는 것이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게 국민 현혹이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얘기했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뭐 나눠주거나 쿠폰형으로 모두에게 나눠줘서 그것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역 상권을 살려주는 형태의 정책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그 차이점을 정치권이 갑론을 박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이신 두 분이 충분히 이 사안을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윤영중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언뜻 들으면 비슷한 이재명 대표 안은 받을 텐데 조금 덜 주자. 뭐 대상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이분 일단 제가 처음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차상위 계층이 뭔지는 알고 있나? 차상위 계층은요, 뭐 정확한 표현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계층을 의미합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이 또 어렵습니다. 네, 기준 중위소득은 또 중위소득이랑 좀 다른 개념인데요. 중위소득은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받는 돈이라는 건 알겠어요. 소득 기준의 1위부터 100위까지 쫙 나열하면요. 우리나라의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 중위소득이고요.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과 조금 다른데요. 그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랑 중위소득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 그 부분까지가 차상위 계층인데요. 사실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거든요. 생계급여가 지금 그 국민기초생활보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 드리고 드리는 분이 32%니까 거기보다 15%에서 18% 정도 더
해당되는 계층까지 차상위 계층까지 이걸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한 4분의 1 돼요? 전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4분의 1 가까이 되나? 이 돼야 정도 되는데요. 되겠죠? 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원래대로라면은 기준중위소득의 32%라면요. 기준중위소득이 50%니까 50%에 30%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10몇 %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몇 실질적으로 %. 생계수급자는 전 국민의 5%가 안 되고 5%밖에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라서 그 절대 25%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여기서 전문 용어가 좀 들어가는데요. 그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어려워요. 일단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자, 이제 기준중위소득의 50%가 되는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득 인정이고 소득이에요. 소득은 알잖아요. 네.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재산, 네. 재산을 이렇게 환산해서 소득인 것으로 네, 근데 간주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요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려면은 저 아마 주민센터에서 이 발언 듣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거는 전 국민의 소득 인정액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저 기초생활수급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의 모든 소득 자료, 나의 모든 재산 자료를 다 첨부해서 내야지만 이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환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가 되니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득 인정액이라는 자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거는 전 국민은 없구나. 그럼 지금의 수급자는 정해져 있는 거 지금의 아니에요? 3% 정도 되는 수급자에게만 수급자한테만 드리는 건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은 그보다 훨씬 범위가 근데 넓죠.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다 파악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간혹 차상위 계층에게 해당되는 복지 정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차상위 계층인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을 합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예,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소득 인정액의 소득 자료가 언제 건 줄 아십니까? 언제 언제 거예요? 재작년 거예요. 재작년. 재작년 2023년? 2023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잖아요. 6월 2일까지 마치거든요. 6월 2일 이전엔 물론 그 신고를 마친다고 바로 정산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한 6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작년 소득 자료가 없습니다. 자자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지역 화폐인지 뭐 선불카드인지 하여튼 주겠다는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갑자기 장사 안 돼서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어려워진 분들 일단 도와드리겠다는 거 하고 어려운 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분들 빨리 소비할 수 있게 드리자는 거잖아요. 권성동 대표 말대로라도. 근데 재작년에 어려웠으면 주는데 지금 어려운 사람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작년엔 좋았는데 망해서 지금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제가 없어. 함정이 있는 거네요. 그러네. 이게 함정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과 실력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원내대표실에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정책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이미 이 지난한 논쟁을 거친 끝에 우리가 뭐 50%든 88%든 지급하려면은 소득 인정액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대안을 쓴 게 뭐냐면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미 코로나 때 2, 3년 거치면서 소득 인정액으로는 도저히 잘라서 줄 수가 없으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 또 훨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다 전 국민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로 하기로 그래도 나름 정했거든요. 그래서 한 50%인지 18%인지 그 기준을 달리하든 간에 이걸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 업데이트는 돼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저거는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거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제 야당과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이게 결국 선별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 이쪽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은 야당이 뭔가를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고 그게 네네. 사실일 텐데 그거를 현금 살포라고 막 여당이 당시에 공격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또 선불카드라고 말을 바꾸긴 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나 사실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 매한 가지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제가 주민센터의 원석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선불카드 어떻게 지급할 거죠? 네. 카드는 또 심사 주는 받고 건가? 카드? 네. 카드 주는 거죠. 그럼 카드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만들어서 나한테 카드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이게 그 우리
예전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아니 88% 재난지원금을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요즘 누가 주민센터 찾아가서 합니까? 맞아, 물론 맞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요. 선택했죠.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급받는 방식도 되게 다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카페 충전하던가 아니면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사용하던가 그거 굉장히 공무원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불카드가 웬 말입니까? 선불카드 주려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선불카드 발급된 거 다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죠. 그러게 택배로 다 보내줘야 되겠네. 몇백억 들어요. 네. 거기다가 온라인 그 어르신분들 그러네. 이렇게 그렇게 드리기 온라인 신청하기 어려우면은 다 현장 가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다 플라스틱 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릴 거. 아니 이미 검증되고 했던 방식들이 다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아요. 정책의 어떤 실효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가 어떻게 좀 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까지 좀 세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선거철 앞두고 뭐라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야당과의 차이점도 좀 차별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 버리면 뭐 야당이랑 다른 게 뭐냐 또 이런 욕을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머리에서 짜는 게 결국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방안인데 이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언론들의 분위기나 평가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 보수 성향의 언론들도 이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지금 당장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비판하다가 나름의 대안을 내놨는데 이것마저도 그러면 이제 추경이 필요한 대목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야당 지적하다가 다른 게 뭐냐라는 그런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어서 요거는 일부 추진하다가 다시 또 사그라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 지금 여당하고 정부 사이에 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여당 편을 들면서 계속 뭐 거부권도 행사하고 하고는 있는데 이거 사실 행안부나 기재부 공무원들한테만 물어봐도 저거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복지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저렇게는 안 됩니다. 여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최소한의 이제 그런 소통도 안 하고 있거나. 예. 그러네요. 근데 저는 선별 지원 자체가 꼭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동의가 있어야만 굉장히 시급한 추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불필요한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선불 카드 이런 거 좀 버리시고 그리고 뭐 지급 방식도 좀 단순화하고 그리고 대상도 조금 더 넓히시고 아니면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방식만 하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뭐 이런 거 우리가 했던 채널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위주로 빠르게 합의를 할 수 있다면은 뭐 국민의힘 방식으로 1차적으로 한번 추경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표님 다음 주제 한동훈 대표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지역 화폐 어떻게 될지 예상 한 번만 해주시죠. 간략하게. 아, 지역 카페 누가 어떻게 지역 화폐인지 선불 카드인지 25만 원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누굴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선거를 앞두고 다시 좀 확대되는 논의로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 근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별 환수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 선별 환수는 예. 뭐죠? 연말 정산 때 그 소득 기준으로 그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갖다 고소득층에는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조금 더 걷게 하는 방식이죠. 줄 때는 다 예. 세금을 조금 더 내게 한다. 실질적 선별 지급의 효과도 있고요. 예, 그게 그러면 소상공인 위주와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래도 대상 확장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대상은 예. 선거 시즌이니까 확장될 것 같다. 근데 저 방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 방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소득 파악이 2년 전 거 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금 낼 때 정산하면 올해 소득 가지고 정산하니까 올해 25만 원 나 받았는데 올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네. 그게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훨씬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대안도 될 수 있고 아마 이제 이렇게 이런 정보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때도 한번 겪어봤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떻게 또 걷어들일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이 다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동안 이제 야당에서 제기했었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내수 촉진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계속적으로 반대만 하다가 결국에 말만 살짝 바꾸거나 또 전체적인 뭐 이제 보편적 복지로 또 나아갈 수는 없다 보니까 전략을 살짝 틀어가지고 뭔가 좀 면피해 보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합의하는 그림으로 윈윈하는 걸로 나아가고 싶겠지만 이게 사실 이 뭐 예산을 확보하고 투입하는 것도 시기의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적시에 필요할 때 넣어야지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미 뭐
민생경제 다 무너지고 소상공인들 뭐 폐업하는 곳들이 우수수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저는 집권 여당이 조금 답답하고요. 야당과 여당이 어쨌든 머리를 맞대서 이 결론도 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 쿠폰, 선불 카드 뭐 이런 거 뭐 다 해봤던 건데 이제 이러지 않았으면 정치권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때문에 국정협의체가 뭐 약간 공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요런 정도는 처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네. 예, 요 얘기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 국정협의회가 지금 무산될 위기에 네네네. 놓였습니다. 야당이 그 이제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국정협의회 이제 불참을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국정협의회가 예정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을 또 갖고 있냐면요. 그 국정협의회를 살려보려고 요거 사실 주최한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살려보려고 어제 이제 여당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야당이 제안하는 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뭐였냐면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주 의사가 주주 충실의 의무를 네네. 부과하게 하는 네네. 상법 개정안을 네네.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자본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주고 네, 있습니다. 이틀 맞아요. 연속 네. 지금 뭐 미국의 관세 영향도 있지만요. 사실 뭐 증권사에서도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언급들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뭐 코스피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1,500만 투자자들이 지금 그 생각한다면은 이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이 상법 개정안도 같이 좀 논의돼야 돼야 되는데요. 지금 추경도 급하고 여러 가지 좀 급한 상황인데 국정협의회 이렇게 무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했던 사실 내용으로 합의된 거예요. 예, 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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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를 윤석열 한 걸로 알고 대통령 있어요. 윤석열, 아니에요, 한동훈, 그게. 이복현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약이야 공약.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나 지금 했던 얘기나 유사한 지점인데 이게 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거나 혹은 뭐 당 대표가 바뀌거나 시기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항상 뭔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고질병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정략 때문에 정책을 왜곡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 요거 다루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 개헌론을 꺼냈습니다. 개헌론. 요거 박 예. 에디터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책이 정식으로 정식 출간이 이미 됐고 이제 뭐 완판 릴레이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내용과 연장선에 있는 오늘자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니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2028년의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된다. 2028년 대선에는 당연히 또 불출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3년짜리 대통령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 그 개헌 대통령은 3년, 그 4년 중임제로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3년이라는 기간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저는 이제 개헌이라는 게 왜 등장했는지를 중앙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계엄이라는 것이 줄탄핵, 즉 야당의 20여 차례가 넘는 줄 탄핵도 있었고 계엄을 실제 실행한 세력도 있었고 양쪽 다 문제다. 이제 권력의 집중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엄해야 된다로 일단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헌해야 된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결 지점은 사실 제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양비론적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왜냐하면 계엄 이것이 이제 제도의 문제이냐 사람의 문제이냐 우리가 좀 평가를 그렇죠.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아니었다면 계엄을 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계엄을 이미 발발시킨 세력도 함께 언급하고 야당도 비판하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재명은 나중에 대통령 되면 개헌보다도 이제 더한 걸 할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또 저서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개헌을 언급을 한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를 설명을 드리면서 동시에 개헌을 언급하면 이거는 언론에서 매우 좋아합니다. 개헌은 이제 뭐랄까 어머니의 집밥 같은 이슈라 가지고 네. 언론이 잊을만 하면 딱 등장하는 이 키워드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전 조간이 받아가지고 이 개헌 이슈를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뭐 다른 이슈들도 많은데 요게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다뤄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로 평가를 해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바보인 것 같아요. 왜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이디어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은 상호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네. 서로의 선거 시기는 같은 시기에 치러질 수 없습니다. 예. 그 어느 되게 아마 찾아봐야 되는데요. 보통 의회 선거가 행정부 선거의 중간 선거 격의 중간 평가 격의 성격을 치르기 때문에 행정부 권력과 의회 선거가 같은 타이밍에 치러지면은 같은 당이 두 권력을 다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는 아예 제도 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갑자기 이제 그 대책위원장 되자마자 뭐 목련 피면 김포가 서울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분이 정치를 잘못 배우네, 정책 바보라서 정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치 바보인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개헌이라는 뭐 어머니 집밥 같은 이슈를 꺼내가지고 뭐 이제 좀 인기를 타보려는 것 같은데 이건 애초에 제도 설계부터 잘못된 제안입니다. 김포 아직 경기도죠? 그거는 쏙 들어갔잖아요. 그거 심지어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뭐 이번 대선 다시 얘기하시려나 모르겠네. 목련이 2번 피고 3번 피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참 뭐 작년 말부터 사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에서 잊을만하면 밀고 있는 주제가 개헌이고 네. 아마 다른 대권 주자들도 개헌 키워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개헌이 마치 시대를 교체하는 시대 정신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동훈이 내세우고 있는 시대 교체의 깃발을 함께 잡을 사람 모두 다 모여라.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을 한동훈이 자처하기도 하지만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리더이기도 하다라는 어떤 이미지 세팅이거든요. 근데 대권 주자들 중에 특히 여러 이제 그 반윤 노선이거나 혹은 반개혁 노선이거나 또 특히 반 이재명 노선에 있는 대권 주자들이 함께 한동훈과 뜻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화두를 던짐으로 인해서 이 이슈를 아마도 상당 부분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특히 언론에서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탄력 붙어가지고 요 논의를 뭐랄까 시대적인 화두로 시대 정신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높아져서요. 아마 오늘만 개헌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국민들이 그렇게 뭐 개헌하고 이런 걸 관심이 그렇게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나 이런 공직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권력과 관련된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연관이 좀 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지역화폐, 선불카드 뭐든지 간에 우리한테 소득을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 요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희망이 있었습니다. 선거 희망이 때가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절대 안 한다고 하다가 막 범죄자 취급하다가 그래도 권성동 대표가 네. 우리도 하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윤 대표님 전망에 따르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점 이거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뭔가 더 줄 거라는. 지금 상반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요. 그러니까요. 3월 중순까지 정말 그 정책이 확정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추경해야 되는데 국정협의체가 일단 지금 민주당이 불참을 해서 그 공전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 네, 이건 책임도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에 대한 그 위헌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책임은 그래요. 책임 아까 다 얘기했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돌아갔으면 좋겠고 추경도 통과시켰으면 좋겠고 그 지역화폐든 선불카드든 뭐든 간에 좀 실제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후보 임명을 빨리 어쨌든 하셔서 후보 임명을 해서 요걸 정리하는 요걸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까 이제 정책 바보 정치 바보라고 한동훈 대표를 직격을 하셔가지고 떠오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계엄을 실제 단행한 윤석열도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헌을 막았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과 차별화하겠다고 임기 단축 개헌을 또 던졌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뭐 도대체? 하는 데칼코마니인지 모르겠다. 접점은 개헌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언급드리고 갑니다. 모든 것은 개헌으로 통하는데 다 계엄으로 통했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전 두 가지 요것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네, 두 두 개의 가지 꼭 질문. 답변. 요즘 언론에 이제 나오셨으니까 꼭 답변해야 됩니다. 꼭 답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내주는 경제 시작하고 강정수 박사 나오셔서 또 이제 테슬라, 팔란티어, 비아디 이야기 하실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윤형중 랩2050 대표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톰.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돈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